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곽산준입니다. 제가 초반에 웃으면 기분 좋아서 웃을 때가 하나 있고요. 기가 차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뭘까요? 아침에 좋았거든. 네. 아침에 너무 신나더라고. 어제 빠진 게 싹 다 회복이 되면서 종가로 갈수록 슬슬슬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면서 오랜만에 그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의 2배가 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죠.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폭이 되게 셌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들은 샀는데 네. 하이닉스는 팔았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좀 많이 샀거든요. 삼성전자를 한 870억 정도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네. 근데도 이제 주가는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하이닉스는 뭐 3% 가깝게 하락을 했고 여기에 또 어저께 많이 빠졌던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도 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총 상해 종목이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죠. 예, 코스피 그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뭐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5%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진 느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1.5% 빠졌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잘 방어를 해서 0.2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또 오랜만에 조단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1.2조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600억 매수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한 3,1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7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오늘 많이 팔았고요. 코스피에서 9,3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850억 매도했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만 홀로 매수했던 장세였습니다. 네. 야, 참 카카오 어떻게 해야 하냐? 네이버. 많은 분들이 그러게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많대요, 주주가. 그러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한 200만 명 되나요? 몇백만 명 된다고 해서 두 주주가 500만 명이라는 소리 있어요. 합쳐서요. 너무 많은, 생각보다 너무 많긴 한데. 예. 500만 명까지 될까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 증시각도기 TV 시청자분들은 비율이 매우 낮을 거라고는 봐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네. 왜 이 주식 오르는 거 안 사요? 때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많이는 주주가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는 해야죠. 왜 그런지에 대한 정리해줘야죠.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팔았던 업종이 서비스업이었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 영향이 당연히 컸겠죠. 네. 카카오를 오늘 1,700억 매도했고요. 어저께보단 낫습니다. 어저께 외국인이 4,300억 매도를 했거든요. 네이버도 어저께는 외국인이 2,300억 매도했는데 오늘은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카카오가 시총이 하루에 하나씩 밀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밀려서 5위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우선주에도 밀려서 6위가 됐습니다. 네. 네, 어저께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700억. 물론 시총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진 않지만 네. 그래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서 오늘은 좀 공매도가 안 됐었거든요. 네. 공매도 금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해서 어저께 하락이 공매도 때문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카카오 네이버는 다 갖고 있었겠죠. 왜냐면 지수 종목이니까 지수와 관련해서 편입을 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공매도가 어저께 뭐 많이 나온 게 아니라서 하락이 좀 별로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장세를 보니까 공매도가 금지됐는데도 많이 빠진 걸로 봐서 그냥 보유 물량을 그냥 다 던지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그리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신임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또 추가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네. 이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하겠다. 이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존 금융기관들의 주장이었거든요. 이게. 기존 금융기관들의 좀 편을 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럴 거라는 생각을 했어. 계속 그래서 은행은 규제 산업이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내가 아니야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하여튼 규제 산업이죠. 그러니까 저쪽만 열어주면 기분 나쁘잖아. 우리도 열어줘 이러든가. 아니면 같이 못하게 해. 이거는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같이 열어줬으면 되는데 이게 같이 열어주는 쪽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닫아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뭐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은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만 보험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사이에 이 규제 차익 이슈가 예전부터 논란이었는데 크게 첫 번째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를 해서 원래는 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분을 못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규제를 완화해서 인터넷 은행을 카카오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점, 그리고 대출 모집인이 하나의 금융
대출 상품만을 취급을 해야 되는 일사 전속주의 규제, 이것도 예외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시류에 따라서 이런 규제를 변화를 줘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속도가 빨랐는지 이런 갑자기 또 브레이크를 좀 거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느 정도 특정 카카오의 비즈니스 중에 특정 분야는 정말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분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와 반대로 오히려 규제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야도 있는데 그 통째로 다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윤 추구를 좀 과도하게 추구를 해서, 물론 카카오 모빌리티가 예전에 없었던 시대보다는 소비자나 그 택시 기사님들이나 이제 대리기사님들이나 뭐 편익이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일부는 아니고 뭐 대다수 분들도 소득도 아마 늘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특히나 이 좀 과도하게 이윤 추구를 하는 경향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핀셋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아닌 상황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우리 냉정하게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네. 일단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되니까. 네. 자, 그거 한다고 카카오한테 큰 돈 되나? 어떤 거 한다고요? 택시값 2배 받는다고 해서 큰 돈일까요? 제가 보는 건 큰 사업 아닐걸? 네. 예를 들어서 SK가 하는 화학 정유 사업이라든가, 텔레콤 사업이라든가, 삼성이 하는 반도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큰 사업인가요? 큰 사업은 아닌데요. 그 이윤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총 이익에서 이 모빌리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을 거예요. 근데 네.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 카카오가 많이 떨어져서 PER이 지금 50배 초반이거든요. 예전에는 100배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한테 필요한 거는 성장성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미 국내 택시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어서 저기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온라인 주문에 있어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000원, 2,000원 추가로 받는다면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익 성장성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 돈 벌어봐야 정말 얼마나 큰 돈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요? 다각적으로 투자자는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보유 편향이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한 종목에 대해서 보유 편향이 내가 빠졌던 게 아닌가, 보유 편향이 있었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를 내가 실제보다 너무 긍정적으로 봤구나,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정을 잘못했구나, 이런 오랜만에 실패한 종목이 등장했거든, 저한테. 네. 완전한 실패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진입 시점의 실패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이 편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었는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카카오가 하는 사업을 했다면, 자기네 디바이스인 갤럭시를 가지고, 네. 뭐라고 할까요? 금융위원장이요? 아니, 삼성전자가 이걸 다 이렇게 카카오가 했던 이 시장을 예를 들어 점유를 했다면, 카카오 택시도 있고, 규제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가 이걸 했으면. 자, 이게 카카오 택시만 얘기가 나오니까 애매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뒷단에 뭐가 있죠? 주차까지는 괜찮아, 내가 보기에는. 주차는 괜찮은데, 어떤 면에서. 카카오 대리, 네. 카카오 퀵, 카카오 배달. 네. 배달은 지금 대전이 벌어지니까 이건 큰 놈들끼리의 싸움이긴 한데, 그럼 이건 어떤 건가요? 일단 대기업들이 진출하면 안 되는. 그렇지. 일종의 골목 상권이잖아요. 상권이죠. 예. 골목 상권이잖아요. 네. 그럼 골목 상권은 원래 어떤 분들이 했을까요? 중소업체들이 했겠죠. 개인들이 했겠지. 개인과 중소업체들이 네, 했겠지.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면 전빵이잖아, 전빵. 이 전빵을 옛날 우리 동네마다 전빵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있죠? 편의점이 있죠. 네. 쾌적하고 되게 좋아졌고 효용도 좋아졌는데, 이제 전빵을 가지고 애들을 이제
키우고 나름의 약간의 중산층으로 살던 분들의 터전은 없어진 거죠.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와서 뭐 대리운전이라든가 뭐 이런 주차 사업이라든가 모빌리티 사업이라든가 퀵배송이라든가 이걸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기업이 침해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카카오는 한국의 5등 기업입니다. 5등 기업. 그렇죠. 카카오도 이제 대기업이죠. 네, 5등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걸면 걸릴 수 있는 여건이었다라는 거죠. 제 말은. 걸면 걸릴 수 있는 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면 좋을 때는 항상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유자들은 정말 속 아프고 막 미쳐버리고 환장하게 한 건 맞는데 과연 이 건이 어떻게 될 거냐를 고민을 해 보면 참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또 길게 보면은 카카오가 주가가 지금 이틀 동안은 좀 하락폭이 큰데 한 3개월 전 주가로 회귀한 거거든요. 네. 뭐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간에 올랐던 거를 생각을 하면. 물론 최근에 보유자한테 매수한 분들은 네. 최근에 매수한 분들은 뭐 손실 구간일 수 있지만 네. 예전부터 올랐던 걸 생각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쨌든 뭐 아까도 뭐 배달 서비스는 이제 대전에 벌어졌다고 얘기한 것처럼 네. 사실은 뭐 택시까지는 이미 이제 그 디디 출싱이라든가 그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저는 이제 그 측면은 되게 인정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틈새 시장을 만들어 냈잖아. 네. 택시 시스템으로도 그런 그 우버라든가 이런 거 없이도 되는 그냥 택시 기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택시를 타고자 하는 분들의 효용이 증가했으니까 저는 이런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책 당국께서는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늘어나는 건 허용을 해주고 전체적인 효용이 늘어난 건 인정을 해주고 그러나 과도하게 집중되어서 다른 씨를 뿌릴 자체가 없어지는 것들은 규제를 해주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나눠서 규제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이제는 퀵배송도 동네 아저씨들이 하던 거였는데 네. 점차 기업화되는 거죠. 근데 기업화되는 게 효율화되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집단이 모여서 보통은 집단이 모여 있고 그럼 집단 지성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불굴의 도정 정신이 있으면 기업가 정신이 있으면 어려움도 돌파하면서 더 효용성을 창출을 하니까 그런 기업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업을 상당히 높게 평가치는 거고.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그러면 개인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 뭐 이런 것들. 이제 사회 전반적인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 네. 네. 시간을 너무 많이 토론을 하는데 너무 많이.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해볼 대목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지금 카카오가 22년 PER 기준으로 52배고요. 21년이 아니고 22년이요. 내년. 예. 그리고 네이버는 PER이 35배입니다. 네. 예, 네이버가 좀 싸 보이긴 하네요. 근데 네이버는 옛날부터 뭐 제가 뭐 20살 초반 막 요때도 PER 한 60배 막 이렇게 받았던 회사거든요. 네. 그때 시총 상위 중에 뭐 이런 고퍼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고퍼였는데 아직도 고퍼인데 과거 대비하면 좀 싸 보이긴 합니다. 뭐 해외 업체들에 비하면 비싼 건 아니죠. 네. 근데 여기서 적용한 22년 PER이 지금 컨센서스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그 이익의 하향치를 반영을 아마 안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하향을 해도 별로 이렇게 크게 하향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정도 밸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카카오가 왜 빠졌느냐라고 보시면 카카오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거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뿌린 씨앗들을 거두기 시작했고 이 거둔 힘 때문에 또 다른 씨앗을 뿌릴 것이고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성장성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가를 했다. 뱅크라는 큰 게 분가를 했고, 뭐 다른 것도 이미 분가를 했고, 앞으로 또 분가를 할 거다. 그 분가한 게 그럼 집이 나눠진 거 아니냐. 재산을 갖고 나갔다. 그럼 집이 적어져야 되는데 왜 커졌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커진 이유가 뭐냐면,
이미 뿌려놓은 씨앗이 앞으로 커서 똑같은 그런 그 자회사 중에 대단한 자회사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네. 근데 이번 규제건이 왜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냐면 요 기대감을 칼로 친 거야. 탁 하고. 그렇죠. 칼로 탁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럼 뭐 어떤 기업은 키우고 어떤 기업은 안 키워야 돼? 하는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러면 갑자기 한두 개 기업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미래에서 땡겨와야 될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하락폭이 이렇게 좀 충격적이고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엔터주 조정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지금 엔터 산업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한국 그 3대, 4대 엔터주들이지만 좀 조정을 고점 대비는 한 10% 넘게 네. 받고 있는데, 물론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은 매출 타격 거의 없다. 중국에서 뭐 음반 판매 이거 원래 없었다. 없었지. 미미했다. 그래서 뭐 실적 타격이 없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앞으로 이만큼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꺾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하다. 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도 이제 후자의 의견을 말씀해 네. 주신 게 카카오에도 그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네, 저희의 이 얘기에 너무 많은 분들이 상처를 안 입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냉정하게 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한 7% 정도 빠졌고요. 네이버는 그래도 2.5% 하락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오늘 대형 수주건이 장전에 나왔습니다. 10조 원 정도 규모인데요. 엄청났죠? 예, 3년간 규모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NCM 양극재 공급 계약이고요. 매년 3.3조 원 규모죠. 이 정도면은 양극재 연 한 10만 톤, 11만 톤 정도 규모이고요. 네. 양극재 연 11만 톤이면 배터리 한 73기가와트시를 커버 가능한 물량입니다. 어마어마하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1공장이 한 9.8기가와트 규모이고요. 조지아 2공장이 11.7기가와트, 그다음에 포드와의 합작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60기가와트거든요. 네. 이 세 개를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주입니다. 네. 굉장히 큰 수주이고요. 양극재 이번 매출 구성은 추정치인데요. NCM 811이 한 10% 비중, NCM 9반반이 한 90% 정도 비중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NH증권 주민호 연구원은 이제 연 11만 톤 규모의 수주를 받았지만 2023년 기준 NCM 캐파가 6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추가로 미국의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설 시에 이제 양극재 일괄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의 격차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호전망을 했고요. 미래세 김철중 연구위원은 오늘 같은 대규모 수주는 향후 1년 동안 계속 터질 것이다. 이번 공시는 그리고 포드향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3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오늘 종가는 35만 7천 원 정도입니다. 네. 밸류에이션 적용하는 EPS 적용 시점을 23년에서 24년으로 바꾼 건데요. 이번 수주가 24년부터의 수주이기 때문에 이번 수주를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에코프로비엠 이 수주 덕분에 다른 것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SKC 4.7%, 그리고 LNF 3.6%, 뭐 PNT 장비주는 최근에 좀 좋은 모습입니다. 2.7% 올랐고요. 반면에 셋업체는 다 하락을 했네요. LG화학은 1% 하락, SDI는 2.7% 하락, SK이노베이션은 1.8% 하락했습니다. 네, 시초가보다는 좀 밀렸죠. 네? 시초가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이 좀 밀렸어. 아, 그렇죠. 네. 시초에 뭐 호가는 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뭐 20몇 % 상승했는데, 왜냐면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싸진 않다는 거예요. 10조 이 어마무시한 수주를 했음에도 초기 기대처럼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 이유는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는 높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주가 나올 거는 다 알고는 있었는데 다만 규모가 뭐 몰랐던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이런 수주는. 네. 어쨌든 뭐 에코프로비엠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것을 하게 됐는지 과거의 스토리가 되게 궁금하네요. 저게 아마 SDA에서부터 빠져나오는 회사죠. LNF가 아니고 이쪽이.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붙잡고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스토리가 되게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은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화장품주들 엄청나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NH 조민진 연구원이 원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주셨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일단 3분기 실적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엔터 산업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 영향이 화장품에도 끼쳤고, 세 번째로 중국의 플랫폼 규제도 화장품 산업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하나씩
보면 이 3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3분기가 이제 계절적 비수기 때문에 이미 실적 기대감이 좀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9월부터는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 언급을 했고, 두 번째 중국의 엔터 산업 규제 관련해서는 한국의 이제 연예인 규제로 화장품 업계가 영향을 받았던 건 사드 때 이미 겪었던 이슈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의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도 의견을 줬는데, 광군제 행사가 위축이 되겠죠 아마. 그래서 화장품 기업의 마케팅 활동 제한에 우려가 좀 제기가 됐는데요. 네.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 방향성은 유효하기 때문에 네. 우려가 과도하다. 결국 이 세 가지 이유 모두 봐서도 지금의 낙폭은 조금 과다하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한 6% 하락했고요. 아. 어제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예. 코스맥스가 2.7%, LG전화공항이 2.4%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열렸던 뚜껑이 반쯤 닫히는 느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태평양일 때 이게 만 몇천 원짜리잖아. 분할 전 만 몇천 원짜리가 네. 분할로 100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잘했지만 시장이 더 커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시장이 더 안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해서 결국은 화장품 업체들이 이걸 돌파를 하고 치고 나가려면 미국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좀 잘 팔리는 것들, 판매 증가,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이 작성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요구하기 좀 가혹하긴 하네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진핑 방문이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8월에 방송 시작한 후에 뭐 9월, 10월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연말쯤이면 시진핑 방문하지 않을까. 네. 그때 당시에 뭐 기사도 많이 났었고요. 뭐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에는 뭐 열리긴 했는데 시진핑 언제 오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들이 많이 들락날락 했거든요. 네. 근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은 네. 올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중국 화장품 업체들도 많이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 MZ세대라고 불리는 걔네들이 중국산에 아주 열광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기대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네. 오늘 그리고 또 어저께 말씀드린 사모펀드 주주 서만 받아서 SK 케미칼이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저께 빠졌는데 오늘 추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싱가포르 사모펀드로부터 SK 케미칼이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지배력 유지하기에는 50%도 충분한데 60몇 프로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18% 되는 지분을 팔아라. 그리고 배당으로 주면은 주주들한테도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더블 카운팅 이슈가 변수잖아요. 뭐 이것 네. 때문에 오늘 추가로 이 SK케미칼이 4.5%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더블 카운팅 이슈는 일본에서도 예전부터 좀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홍콩에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이 모회사와 자회사가 중복 상장된 이런 기업을 노리는 대표적인 펀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일본의 GMO 인터넷이 자회사 시총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또 문제 삼았던 적이 있고요. 네. 2017년에는 일본의 파소나에 대해서 자회사 시총의 7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개선 요구도 굉장히 높아지니까 네. 일본에서는 특히 이 이중상장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NTT라는 회사가 자회사 NTT 도코모 주식을 모두 매수 청구를 해서 상장 폐지시킨 게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올랐어요. 오늘 네. 3.8% 상승했거든요. 근데 오늘 백신 기대감이 좀 잃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백신주들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진원생명과학도 뭐 임상 개시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유바이올로직스도 국내 백신 개발하는 회사죠. 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정말 다시 한번 토론해 봐야 되는데, 네. 더블 카운팅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미국과 그런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냥 지주회사가 자회사 100% 들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상장돼 있는 거지. 그렇죠. 알파벳처럼. 둘 중에 하나만 상장되지 두 개 다 상장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물적 분할에 의해서 자꾸 회사가 더 상장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순환출자구자가 있었거든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출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면 하나만 자빠지면 다 같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IMF 때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지주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지주사 하나를 만들어서 지주회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출자 구조를 조금 선형으로 만들어라 라는 건데, 이게 지금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자꾸 물적 분할해서 내고 물적 분할 내려서 시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돈 끌어가고 근데 전 이거는 시장 전체에 하는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회사에 대해서 100% 보유해서 상장을 자기가 하든가 아니면 자기는 뒤로 빠지고 자회사만 상장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자회사를 지주회사가 어느 정도 들고 있다고 하면 그 자주회사를 산 주주들은 그 지주회사 지분을 빼고 가지고 남은 그 지분에 대한 지분법 평가 이익만, 지분 이익만 받는 거잖아요. 소유 지배 주주 이익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예전에 순환출자 구조가 이 한국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해결되려고 하니까 이런 이중 상장 문제가 좀 굉장히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데 네. 새로운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네. 되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는 지주사들이 빠져야 되는 거에 맞을 수도 있어. 안 그러면 사업지주사가 되든가 네. 사업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자기 사업으로 평가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모 회사라든가 뭐 하 모 회사 이런 회사들은 자기 사업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다던가. 사실 지주회사는 그냥 배당을 받든가 로열티를 받든가 그런 걸로 가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받든가 이런 거니까. 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방송이 사고가 조금 있어서 네. 편집을 잘 해가지고 이어붙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